수박 주스의 눈물. 얼마 전에 수박 주스라는 음료가 유행한 적이 있다. 전국적인 유행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시의 내 주변에서는 작은 화제가 되었다. 솔직하게 말해 맛은 없다. 무언가 수박 비슷한 맛이 나기는 한다. 하지만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맹물 같다 하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 없었고, 그 느낌은 두 모금을 마셔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수박을 영어로 워터멜론이라고 한다지만 수분이 많다와 맹물 같다는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이 음료수는 가르쳐 주었다. 더구나 수박 주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도 무과즙이라고 작게 인쇄되어 있었던 것은 너무도 기묘했다. 몇 가지 향료와 조미료를 혼합하고 거기에 붉은색을 살짝 더해 수박 비슷한 맛을 만든 것이다. 뭔가 섬뜩한 느낌이다. 원래 사람의 미각은 사람의 생김새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그 수박 주스를 맛있다며 즐겨 마시던 사람도 결코 적지 않았다. 내 친구 미아이도 그 중에 한 명이다. 미아이는 베르사유의 장미가 아닌 캠퍼스의 여왕으로 유명했다. 무슨 대기업의 사장 따님이라는데 돈 씀씀이는 우리 서민의 사고를 한참 넘어선다. 그 탓인지 전통적인 일본 여성 같은 연약한 외모와는 달리 주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엉뚱한 짓을 종종 한다. 좋게 보면 그만큼 세파에 찌들지 않은 것이다. 미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특히 새로운 것, 특이한 것에 약하다. 신발 매품이니 신제품이니 하는 광고 문구에는 맥을 못 추고 여지없이 넘어간다. 뭐 하나에 꽂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에만 집착하는 나와는 정반대다. 원래 이 차이는 우리의 가정 환경, 즉 재력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좋든 싫든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일정 부분 타고난 환경에 영향받는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구내 매점 옆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 수박 주스가 채워지면 미아이는 불이 나게 사가지고 왔다. 나는 역시나 하면서 그다지 놀라지도 않고 그녀가 빨간 반투명 액체를 맛있다는 듯이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역시나 미아이는 호쾌하게 내게 그 음료를 권했다. 그녀 덕에 나는 신제품 음료가 나올 때마다 맛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돈도 내지 않는 주제에 맛이 있네 없네 하며 잘난 척 평가하고 있는 고약한 인간인 것이다. 당연히 나는 수박 주스를 사서 마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시시한 음료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팬레터라는 것을 썼다. 고백하자니 새삼 부끄럽다. 내 친구 중에는 초등학교 때 핑거5의 아키라에게 팬레터가 아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수십 통의 팬레터를 써온 전적이 있는 아이가 있다. 그녀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아이돌 스타로 불리는 인종이다.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신인인 경우에는 성심껏 답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어쩌다가 그런 편지를 받으면 그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나로 말하자면 원래 편지 쓰는 걸 귀찮아하기도 하고 연예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지했다. 히카루 겐지가 대체 전부 몇 명인지 지금도 모르며 다마라고 하면 당연히 만화 사자의 씨의 고양이를 먼저 떠올린다. 요전에 친구들이 락밴드 다마를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고양이 이야기를 해서 친구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팬레터를 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고 그 정도로 마음을 빼앗긴 대상도 이제껏 없었다. 그런 내가 변한 것은 우연히 구입한 한 권의 책 때문이었다.
서점 신간 코너에서 발견한 그 책은 7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의 단편집이었다. 표지부터 나를 매료했다. 표지에는 밀짚 모자를 쓴 소년이 서 있다. 조금 지저분한 러닝 셔츠는 소년의 마른 어깨에 흘러내릴 듯이 걸쳐 있고 끝자락은 반바지 밖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다. 손에 든 하얀 잠자리채는 꽤나 오래 사용을 했는지 뚫린 부분을 묶은 매듭이 있다. 발은 맨발이다. 그 묘한 분위기의 소년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멍하니 시선을 헤매고 있는 것도 같았다. 살짝 투명감이 감도는 그 눈은 화가 나 있는 것도 같았고 울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 같이도 보였다. 그리고 등 뒤에는 연푸른 색조로 통일된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표지의 그림은 무척 정밀했다. 그림 속 소년은 당장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나를 말똥말똥 바라볼 것 같은 사실감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어딘가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이다. 묘한 그림이었다. 그리워. 까닭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혼자 웃었다. 그리울 리가 없다. 나는 가나가와 현과 도쿄의 접경, 간신히 가나가와 현에 들러붙어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어렸을 적에 그나마 남아있던 공터와 잡목님은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빠르게 모습을 감춰갔다. 집을 짓는다 또는 주차장을 만든다. 이 2가지 이외의 선택지가 있다는 생각을 적어도 땅 주인들은 하지 못한 모양이다. 나는 들과 산을 뛰어다니며 곤충을 쫓아다녔던 경험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불행하다고 느낀 적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때 무슨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다. 여러분은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동안 흙을 밟습니까? 아연실색이라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무언가 불의의 습격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할까? 반 친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 것이다. 학급의 절반 이상이, 물론 나도 그 속에 포함된다. 학급의 절반 이상이 전혀 흙을 밟지 않고 통학하고 있었다. 일단 집에 마당이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정말 손바닥만한 마당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모든 길은 아주 조금의 예외도 없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 학교 운동장에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누런 빛이 도는 고운 모래가 빈틈없이 깔려 있다. 따라서 체육 수업 때조차 흙을 접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도시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정글 속 주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 수업은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생태계 파괴, 도시 기온의 상승, 이런 내용 등으로 전개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역시 그 시간은 생물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파괴된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던 나로서는 그때 집었던 책 표지의 소년에게 어떤 향수도 느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소꿉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으로 그 일러스트를 응시했다. 책 표지에 햇볕에 그은 밀짚 모자의 냄새까지도 확실하게 맡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조차 들었다. 기시감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입에 올려보면서 나는 표지를 넘겼다. 7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에 어울리게 전부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표제적인 7가지 이야기는 제6화였고 제1화는 수박귀신이라는 이야기였다. 수박귀신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왠지 피식 웃음이 나왔다. 무대는 어딘가의 시골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성의 없이 들리겠지만 하늘로 녹아들 듯한 산이 있고 소금쟁이가 헤엄치는 연못이 있고 논밭을 지나는 바람이 부는 그런 풍경을
작가는 풍부한 시적인 정취로 그려내고 있다. 나는 본 적도 없는 그 어딘가를 동화의 나라처럼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었다. 주인공은 하야테, 즉 질풍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소년이다. 아마도 표지의 소년이 하야테일 것이다. 나는 소년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나서 마침내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것 같이 기뻤다. 그런데 하야테는 질풍이라는 이름 뜻과는 달리 그 이름처럼 용맹스럽지도 않았고 강하지도 않았다. 운동신경이 둔한 편은 아닌 모양이지만 유독 요령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군뱅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게다가 울보 하야테, 약골 하야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2개나 있었다. 여하튼 그 하야테가 수박밭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 부분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하야테네 밭에 수박이 탐스럽게 자라자 충분히 익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둠을 틈타 그 수박을 하나둘 훔쳐가는 고약한 사람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여름방학이라 한가하다는 이유로 그 명예로운 파수꾼역이 하야테에게 돌아온 것이다. 당연히 하야테는 그 임무가 달갑지 않았다.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망을 보아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다. 매년 여름 담력 시합을 할 때마다 지겨울 정도로 괴담을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하야테는 싫다고 할 수 없었다. 소심해서가 아니다. 엄격하고 무섭지만 마음씨는 따뜻한 사랑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하야테는 망을 보러 밭으로 나갔다. 하늘 가득한 별들이 짓궂게 웃고 떠들면서 하야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곳곳에 굴러다니는 수박들은 방금 자른 사람의 목처럼 보였다. 유일한 아구는 어머니가 준 돼지 모형의 모기양 받침대뿐이었다. 하야테는 계집애처럼 마른 어깨를 2팔로 끌어안고 우왕좌왕 돌아다녔다. 무서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들었다. 모든 것이 귀신으로 변한 세상에 자신과 돼지만이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날이 밝아옴에 따라 불안감과 공포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대신에 아주 투명한 무언가가 하야테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하야테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곳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우뚝 선 채 2 눈으로 밭의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하늘이 환해졌다. 상쾌한 냉기로 가득한 아침이 찾아오자 하야테는 묘한 충족감과 행복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멋지게 해낸 것이다. 하야테는 만족스러웠다. 훌륭하구나, 잘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야테의 아버지가 왔다. 그리고 커다란 손으로 하야테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다. 하야테는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야테는 집으로 뛰어가 더없이 행복한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더 이상 겁쟁이라는 소리 못하게 하겠어 하고 소리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야테는 오후가 될 때까지 계속 잠을 잤다. 그날도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이 깨기 직전의 한순간, 가장 기분 좋은 그 순간에 하야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다. 2 사람은 하야테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소곤거리는 소리는 언덕을 굴러가는 솔방울이 때때로 작은 돌에 부딪혀 튀어오르듯이 명료하고 단편적인 단어가 되어 하야테의 귀로 파고들었다. 어쩔 수 없는 녀석, 역시 잠이 들었었나 보아. 밤새 깨어있는 것도 아직 애니까.
그건 그렇고 수박, 열받는군, 도둑, 몇 통 없어졌지. 그러한 단편적인 단어들이 하야테의 꿈속으로 조용히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확실하게 울렸다. 여하튼 이 일은 하야테에게는 비밀로 해. 하야테는 목덜미에 차가운 것이 닿기라도 한 듯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라서 얼굴을 마주보는 동안 이름 그대로 질풍처럼 달려나갔다. 정말로 수박이 사라졌다. 가장 크고 맛있어 보였던 수박이 사라진 것이다. 매끈하게 잘린 덩굴 단면에는 풋내나는 즙이 배어나 있었다. 하야테에게는 그것이 수박의 눈물처럼 보였다. 하야테 자신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크고 무거운 돌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돌이 눈물이 나오는 관을 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야테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야테, 무슨 일이냐? 얼굴이 새파래져서. 할머니가 하야테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할머니가 대신 밭에 나온다. 아무것도 아니라며 하야테는 고개를 흔들었다. 할머니는 미간을 찡그리며 엉뚱한 녀석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은 묻지 않았다. 그때 아는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할머니 고생하시네요. 낡은 소형 트럭을 세우고 운전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벌써 다녀오셨는가? 방금 전에 채소를 산더미처럼 싣고 나가더니만.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마을 채소 가게에 옮겨주기만 한 거리요. 최근에는 산지 직송이라고 해서 잘 팔린다고 하네요. 에구, 이 녀석은 안 팔렸지만요. 운전사는 그렇게 말하고 조수석의 남자아이 목덜미를 잡았다. 하야테와 비슷한 나이의 소년은 주근깨 가득한 얼굴을 찡그렸다. 하야테는 그 소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다지 호의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성이 기쿠치여서 기쿠베라고 불리는 그 소년과 방학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기쿠베의 아버지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동안 기쿠베는 찡그린 얼굴로 교묘하게 조롱과 멸시를 표현하며 말없이 하야테를 놀려대고 있었다. 하야테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못하고 잠자코 견뎌내고 있었다. 기쿠치 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트럭을 간신히 출발시키면서 고뇌로 가득한 시간이 끝났다. 부르릉 하는 소리를 반주삼아 기쿠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리꽂혔다. 야, 겁쟁이 하야테! 트럭은 모래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갔다. 하야테도 달렸다. 트럭과는 반대 방향으로. 여기부터가 동화다. 하야테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산속에서 하얀 건물을 발견한다. 그 건물은 외국 소설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요양원이었다. 그곳에서 소녀는 한 여성을 만난다.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무척 젊고 아름다운 듯하다. 듯하다를 쓰는 것은 그녀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적기 때문이다. 묘사를 아끼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소년에게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을 거는 수수께끼의 여성은 그 생략된 묘사로 인해 독자의 상상 속에서 더욱 젊고 그리고 빼어난 미모의 이상적인 여성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아야메다. 하지만 본명이 아니다. 그녀가 시원해 보이는 유카타 위에 아야메색의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어서 하야테가 몰래 붙인 별명이다. 아야메는 붓꽃이라는 뜻이다. 너무도 아름다운 별명 아닌가? 아야메 씨는 정말로 신비한 여성이다. 하야테는 낯가림을 하는 소년이었음에도 그녀에게는 안심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수박 도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야테의 마음에 날카롭게 꽂혀있는 기쿠베의 조롱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아야메 씨는 말없이 하야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걱정스러운 듯이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내 소녀를 격려하듯이 생긋 웃으며 말했다. 넌 잠들지 않았어. 수박도둑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왔었다고 해도 하야테를 보고 포기했겠지? 하야테, 너는 훌륭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낸 거야. 하야테는 놀라서 아야메 씨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면 오히려 대충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수박은 없어졌는걸요. 속으로 그렇게 외친 하야테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이 아야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분명히 수박은 없어졌지. 하지만 넌 계속 깨어서 망을 보고 있었잖아. 하야테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네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에 도둑 맞은 게 아니야. 알겠니? 수박의 눈물이 그 증거야. 하야테는 자신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부끄러이 여겼던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하야테는 아야메 씨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수박의 눈물? 하야테는 앵무새처럼 중얼거렸다. 아야메 씨가 웃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기억 안 나? 수박 덩굴에 잘린 단면에서 즙이 배어 나왔고 그것이 수박의 눈물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수박밭을 지킨 건 새벽까지였지? 근데 네가 수박의 눈물을 본 건 오후였잖아. 하야테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렇게 간단한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 역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아야메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박이 사라진 걸 네 아버지가 알아채기 직전. 기껏해야 정오 즈음일 거야. 만약 새벽 전에 도둑 맞았다면 한여름이기 때문에 수박의 눈물은 말라 있었겠지. 네 부모님은, 너도 마찬가지지만 도둑질은 야심한 시간에 몰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누구라도 그래. 설마 대낮에 당당하게 훔치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지. 그래서 오전에 수박이 없어진 걸 깨달으면 누구나 밤중에 도둑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야. 그러면 당연히 네가 졸았던 것이 되겠지? 아야메 씨는 위로하듯이 하야테를 바라보았다. 하야테는 목까지 벌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 하야테는 스스로도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이 밤새도록 깨어 밭을 지켰다는 것은 어쩌면 완벽한 착각인지도 모른다. 그런 꿈을 꾸었을 뿐 사실 도둑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잠에 빠져있는 자신을 넘어가기까지 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좀 더 자신을 믿으렴. 너는 강하고 용기 있는 아이야. 너는 아버지가 시킨 일을 멋지게 해낸 거라고. 아야메 씨는 자장가를 부르듯이 그렇게 말하더니 가녀린 하얀 손으로 하야테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하야테는 꿈을 꾸듯 황홀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하지만 하고 중얼거렸다. 하얀 손이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대낮에 도둑이라니 불가능해요. 밭에는 늘 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셨잖아. 아야메 씨는 갑자기 하야테를 끌어안았다. 하야테의 눈앞이 예쁜 붓꽃색으로 물들었다. 아야메 씨의 카디건 소매자락이 하야테의 볼에 부드럽게 닿았다. 잘 생각해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의심해도 좋아. 아니, 반드시 의심했으면 해. 네가 들은 이야기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모두 내가 멋대로 상상한 것이니까. 아야메 씨는 소년을 품에서 떼어놓고 알겠니?
하고 묻듯이 눈을 들여다보았다. 하야테는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얼굴이 빨개진 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었어. 잠시의 침묵 후 아야메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일본 병사가 포로가 되었어. 수용소에서는 음식을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포로들은 늘 배가 고팠지. 그래서 그들은 적군의 식량을 훔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물론 식량 창고에서의 작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지. 이때 소심한 사람은 작은 캔 하나를 훔쳐도 반드시 발각되었대. 쭈뼛거리는 모습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난 거지. 하지만 대담한 사람은 옷이 불룩해지도록 잔뜩 훔쳐도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 여기서 아야메 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 하야테가 무언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년이 멍하니 입을 다물고 있자 그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기쿠베의 아버지는 가끔씩 채소를 운반하러 마을에 간다고 했지. 작은 트럭을 타고 말이야. 네 이야기 중에 할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 벌써 다녀오셨는가? 방금 전에 채소를 산더미처럼 싣고 나가더니만 이라는 말씀 말이야. 그때도 분명 그 사람은 트럭을 세우고 할머니와 서서 이야기를 했었겠지. 그때 기쿠베는 뭘 하고 있었을까?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야메 씨는 무척이나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 걸까? 그게 더 신경이 쓰여 하야테는 그녀의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느껴져. 기쿠베의 아버지와 네 할머니가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기쿠베는 트럭의 조수석 문으로 나와서 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접이식 나이프 같은 걸로 수박 덩굴을 자르고 트럭 짐칸에 휙 던지기만 하면 되잖아.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 속의 수박 하나는 누구 눈에도 띄지 않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 이상 안전한 건 없겠지. 할머니는 이야기에 빠져 있고 혹시나 무심코 밭 쪽을 본다고 해도 트럭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야테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기쿠베 아버지에게 발각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그래. 아야메 씨는 슬픈 표정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쿠베에게 도둑질을 시킨 사람은 바로 그의 아버지야.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도둑질을 시키다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야테는 정색하며 화를 냈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설령 그 상대가 아무리 싫어하는 기쿠베라고 해도. 그리고 그런 말이 아야메 씨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놀랄 만큼 충격이었다. 소녀는 마치 떼를 쓰듯이 아니야,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넌 착한 아이구나. 부드러운 하얀 손이 다시 하야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부모님은 너를 솔직하고 착한 아이로 키우셨네. 자애롭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래, 누가 했는지 따위는 사실 중요치 않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럼 내가 낮에 밭을 지키면 되는 거네요? 말을 하고 나서야 하야테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야메 씨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보다도 아야메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너희 집 수박에 표시를 해두는 거야. 옆마을 채소 가게에 진열되거나 하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이야. 표시라고요? 방법은 너한테 맡길게. 그렇게 말하고 아야메 씨는
빙긋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십 통의 수박 귀신이 달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야트는 양동이에 가득 담은 먹물로 수박 하나하나에 헬로윈 호박 같은 귀신 얼굴을 그렸던 것이다. 성난 눈과 들쑥날쑥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그럼에도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수박 귀신이 달밤의 밭을 굴러다녔다. 양동이를 들고 수박 사이를 꼬마 귀신처럼 종종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년. 그것은 꽤나 몽환적인 광경이었다. 나중에 소년은 분명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을 것이다. 수박 귀신은 과연 상품으로 팔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해서 의외로 잘 팔렸는지도 모른다. 뒷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여하튼 그 이후 수박 도둑은 분명히 사라졌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책을 뒤집어 가격을 확인했다. 그래, 이 정도라면 내 빈약한 지갑으로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판단하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원래 충동 구매는 좀처럼 하지 않는다. 대체로 서점에서 사는 책은 문고본이고, 비싼 하드커버 책은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헌책방에서 사는 것이 나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 7가지 이야기라는 책만은 어떻게 해서든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이 책에 한눈에 반해버린 모양이다. 말 그대로 첫눈에 반한 사랑이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줏대 없이 많은 책들을 사랑해왔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거짓은 없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점점 책을 읽는 자신이 싫어졌다. 늘 자신의 나이에 소화하기 힘든 책을 끌어안고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읽어나가는 나. 거기에는 얄팍한 자기만족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혐오감이 들기 시작한 탓인지 단기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오히려 독서량이 줄었다. 책을 읽기 위해 읽는 짓을 완전히 그만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독서가 즐거워졌다. 또한 독서 취향도 미묘하게 변했다. 까닭 없이 어렸을 적 읽었던 책이 다시 읽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아기곰 푸이기도 했고 어린 왕자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은하철도의 밤이기도 했다. 나의 무의식 속에서 아무래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만난 것이다. 팬레터를 쓰자. 그렇게 생각한 것은 7가지 이야기를 다 읽은 직후였다. 팬레터라는 표현은 왠지 철없는 소녀들이 연상되면서 뭔가 경박한 느낌이 들었지만 달리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하튼 나는 이 책을 쓴 사에키 아야노라는 사람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에 휩싸였다. 그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편지였던 것이다. 사에키 아야노님에게. 일단 그렇게 시작했다. 호칭을 무엇으로 할까 잠시 갈등했는데 선생님이라고 쓰기에는 왠지 쑥스러웠다. 나는 계속 써내려갔다. 대체 언제부터 의문을 갖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주어진 것에 납득하고 상황에 납득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납득하게 되어버린 걸까요? 언제고 어디서고 수수께끼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스핑크스의 시몬한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사과는 왜 떨어지는지, 까마귀는 왜 우는지, 이런 사소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수수께끼는 일상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편지일까 의아하시겠죠? 오늘 귀저인 7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작가님처럼 멋지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책을 읽고 난 후에 제 느낌을 다소나마 전하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식상한 표현이라 송구합니다만 무척 좋았습니다. 책을 든 순간부터 느낀 신기한 감정입니다만 작가님의 작품에서 저는 계속 묘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향수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작가님의 뛰어난 필력에 힘입은 바가 크겠지만 마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올리듯 하야테라는 소년이 사는 시골을 뇌리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볼에 닿는 바람, 흙과 풀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그런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땅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주변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포위되어 있고 그곳에 가끔 광화학 스모그가 힘을 더하러 달려옵니다. 아이들은 투구벌레나 하늘가재 같은 건 백화점에서 파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완전한 사실이고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도시의 삶을 좋아하며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저를 포함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와서 오심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 논두렁길이니 물가의 개똥벌레니 빨간 돌마늘꽃 같은 것에 어쩔 수 없이 매료되는 것이겠죠.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작가님의 작품에 매료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쓰시면서 어떤 독자층을 염두에 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동화적인 요소를 많이 품고 있음에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의 구성은 더없이 환상적이지만 결말에는 잔혹할 정도로 현실을 반영해서 막을 내립니다. 읽고 있는 동안에 문득 판타지란 잔혹한 현실을 달콤한 초콜릿으로 포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환상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살짝 엿본 듯한 기분도 들었고요. 그러한 험난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 소녀는 확실하게 성장해 갑니다. 그 성장 과정이 하야테를 생기 있고 매력적인 소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아야메 씨. 소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하지만 불가사의한 사건에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는 아야메 씨는 그녀가 풀어낸 수수께끼 이상으로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아야메 씨의 존재로 인해 작가님의 작품은 수수께끼 풀이소설, 추리소설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동시에 기묘하게도 환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좋은 미스터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1화 수박귀신을 읽고 떠오른 일화가 있습니다. 조금은 뒤숭숭하고 떠들썩한 미스터리였죠. 느닷없는 질문입니다만 얼마 전에 시중에 나왔었던 수박주스라는 음료를 알고 계신지요? 편지에 이렇게 썼었다. 주스에 관한 설명은 글 첫머리와 중복되니까 여기서는 생략한다. 내가 편지에 쓴 수박주스 사건은 몇 달 전에 이른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집을 나섰을 때 시작된다. 그날 나는 평상시보다 상당히 일찍 집을 나왔다. 1교시 수업이 있기도 했지만 학교 도서관에서 4교시의 세미나 수업 준비를 해두자는 대견한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평상시라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등교하던 나였지만 그날은 연녹색 새 원피스를 입었다. 10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는 대강의실에서는 어떤 차림을 해도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나처럼 무심한 사람은 복장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세미나의 경우 참가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는다. 당연히 개인이 클로즈업 되는 것이다. 여심이란 미묘해서 이럴 때는 후줄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진다.
실제로 세미나 수업이 있는 날에는 모두들 어딘가 멋을 부린 차림이다. 여자라는 동물은 자신이 멋진 복장을 하고 있으면 또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 기분이 들뜨기 마련이다. 현관 겨울에 전신을 비춰보며 이렇게 꾸미니까 나도 제법 귀티가 나는데 하고 혼자 흡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 도취감도 졸린 엄마의 목소리가 내 연녹색 원피스의 등을 두드리기 전까지였다.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나가 라는 말. 가족으로서의 의무 수행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비참한 기분으로 집을 나섰다. 팔을 벌려 땅과 수평을 유지해서 되도록이면 음식물 쓰레기가 원피스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했다. 뒤에서 보면 꽤나 우스꽝스러운 볼거리였을 것이다. 한쪽 팔이 꺾인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 탓에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고 마침내 쓰레기 버리는 곳에 무거운 쓰레기를 철퍼덕 내려놓았을 때 내 팔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쓰레기 양이 꽤 많았다. 규칙이라는 것은 역시 깨기 위해 존재하는 듯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밤중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해방되자 다시 상쾌한 기분이 된 나는 한껏 심호흡을 했다. 뭐니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좋다.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하튼 무언가 알 수 없는 의욕이 솟아서 뜬금없이 좋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앞쪽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며 하고 생각했다. 왠지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여자였다. 나이는 30살 전후 정도일까. 허리를 꽉 조인 오렌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이 조금 진했다. 웨이브 머리를 등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고 커다란 금색 귀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하고 빛났다. 단지 그것뿐이었다면 그다지 기이한 인상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 아침에 역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탈칵탈칵 건조한 소리가 다가왔다. 소리의 정체는 그녀가 밀고 있는 유모차였다. 내게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화려한 차림을 하고 주택가로 갓난아이를 데려가는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약간의 호기심이 내 시선을 노골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스쳐 지나는 순간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당황한 듯이 시선을 획 피했다. 하지만 이른 아침의 머릿속은 두서가 없다. 나는 멍하니 그냥 해야 할 세미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조는 시인 마사오카 시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4월에 조가 발표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낙담했었다. 제1 희망이었던 아동문학에서 제대로 거부당했던 것이다. 마사오카 시키가 싫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아동문학 세미나의 주제가 미야자와 겐지라는 말을 듣자 더욱 억울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날 내가 담당한 부분은 한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모여주는 백중맞이 윤무의 그림자도 드문드문해주고 달밤은 깊어가노라. 이하 내수다. 남은 부분도 곡물을 밭에 버렸더니 까마귀가 울었다. 같은 내용뿐으로 너무 섬뜩해, 아름다움이 없어 등등 시키가 들었다면 기분 나쁠 만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공포의 반죽음, 중국 문화 세미나, 음산 불쾌, 괴로움의 삼박자를 갖춘 도화지가타리 세미나, 이런 것들로 고전 중인 하고도 한편에는 존재한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하다고 자위했다. 순간 나는 갑자기 멈춰섰다. 아마도 시야에 계속 있었겠지만 머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것은
생생하고 검붉은 점점이 이어지는 혈흔이었다. 와, 마음속으로 나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거의 1미터 간격으로 채 마르지 않은 혈흔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스팔트에 갈라진 틈 사이로 베어난 지구의 체액처럼 보였다. 살며시 뒤를 돌아보니 역시 같은 모양의 액체가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이어져 있다. 이대로 계속 뒤따라간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른 아침에 참살 사체라는 문구가 두꺼운 고딕체로 뇌리를 미끄러져 갔다. 가만히 보니 저 앞에 역시 섬뜩하다는 듯이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셀러리맨 느낌의 아저씨가 있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건 적어도 최초 발견자가 될 위험은 없어 보였다. 조금 안심하며 주위를 돌아보자 그 밖에도 이 불길한 사건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다. 길은 한산한 상점가였고 상점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두세 명씩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광경이 곳곳에 보였다. 대체 뭘까요? 으스스하네요. 요시다 동물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며 호스로 물을 뿌렸다. 병원 현관 앞을 씻어내고 있는 것이다. 원장 선생님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동물병원이어서 원장 선생님 외에는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내가 있을 뿐이다. 최근에 수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별일 아니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을 거둔 사람은 그 옆에 아다치 유리가게의 사장이었다. 이것도 동물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장과 아들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 주변에는 그렇게 가족이 운영하는 상점이 많다. 안녕하세요. 하고 나는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집은 예전에 아다치 유리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집 바로 앞에 작은 공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곳도 주차장이 되었고 캐치볼을 하는 악동들의 모습도 동시에 사라졌다. 동물병원 요시다 원장과 알게 된 것은 조금 더 최근의 일이다. 계기는 친구 미아이였다. 단기 대학에서 알게 된 미아이의 집은 마침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가까운 거리인지 먼 거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미묘한 거리다. 하지만 미터 또는 킬로미터로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리감이 두 집 사이에 있었다. 그 측정 단위는 바로 N이다. 내가 저택이라고 부르는 미아이의 집에는 에디와 미아이의 부모님과 미아이 그리고 남동생이 살고 있다. 에디는 에드워드의 애칭이다. 이렇게 말하면 파란 눈에 금발의 홈스테이 청년을 상상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도 처음에는 미아이가 에디가 말이지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미아이의 집에 놀러 갔다가 에디 또는 에드워드의 정체를 알게 되고는 내심 실망했다. 에디는 사람이 아니다. 치렁치렁한 긴 털을 마구 휘날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나름대로 열렬한 환호의 인사였다. 그놈은 그 뭐라나 서양 소형견이다.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혈통서가 있는 개님이라고 한다. 나는 개가 달려들어서 옷이 더럽혀진 것에 화가 나 마음속으로 이런 똥개가 하고 욕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 녀석은 머리도 나쁘고 지저대기만 하면서 집도 못 지켜. 한심한 개야. 미아이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바마마가 엄청 예뻐하셔서. 그렇게 덧붙이며 그녀는 혀를 메롱 내밀었다. 처음 그녀가 가족 구성원을 설명했을 때의 순서가 그대로 그 집의 서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가 에디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만남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을 단골 의사에게 데려간다는 미아이를 따라간 적이 있다.
아바마마가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것 같으니 당장 병원에 들어가라 하는 분부를 내리셨다고 한다. 사람인 나도 주치의가 없는데 개팔자 상팔자라니까 제길. 캉캉 찢어대는 커다란 등나무 바구니를 힘겹게 든 채 불평인지 질투인지 모를 말을 내뱉었다. 어머, 나도 마찬가지야. 반대쪽 손잡이를 고쳐주며 미아이가 말했다. 아빠는 내가 어느 치과를 다니는지 따위는 전혀 모르면서 애디 일이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니까? 요시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아내분도 친절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의 정성은 정상이 아니야. 선생님의 처남, 그러니까 아내분의 남동생이 있잖아. 그 사람의 취직까지 도와줬다니까. 진짜 대단하네. 내년에 아빠 회사에 들어간다나 봐. 요전에 집에 왔는데 제법 훈남이야. 취미는 오토바이. 올해 운전면허 따겠다고 신이 나 있었어. 미아이는 킥킥 웃었다. 네 타입이야? 응, 조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다. 이런 일에서는 두 사람 다 말만 그럴 뿐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유언불실행의 바보들이었다. 하지만 그렇구나.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학교에서 이것저것 공부하느니 미아이 집에서 에디 머리를 쓰다듬는 편이 취직할 확률이 높은 거네. 그러자 미아이가 너 또라이구나 라고 했다. 그러면서 들고 있던 바구니를 부웅 하고 휘둘렀다. 안에서 에디가 캉 하고 찢었다. 대충 그러한 경위로 나는 요시다 선생님을 만났었다. 만났다고는 해도 한 번뿐이었다. 인사는 했지만 그쪽에서 기억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의외로 나를 기억하고는 친절하게 인사를 해 주셨다. 아, 언젠가 왔었죠? 안녕하셨어요. 아다치 씨도 반갑다는 듯이 주름진 얼굴로 아른 척을 해 주었다. 아이고, 어느 집 교수인가 했더니 한동안 못 본 사이에 어른이 다 됐네. 난 무턱대고 감동하면서 네, 안녕하셨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때 병원 쪽문이 열리고 노란색 모자가 불쑥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이 쓰는 노란 모자 아래에 단발머리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달라붙어 있다. 아빠, 푸딩 먹어도 돼? 그럼 되고 말고. 자상한 딸바보 아빠 말투 그대로 요시다 선생님이 대답했다. 노란 모자가 들어가자 요시다 선생님은 유카는 저 모자가 마음에 들어서 집에 있을 때도 쓰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라고 누구 애랄 것 없이 변명하듯 말했다. 뭐 외동딸에게는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악역은 엄마에게 맡기고. 아다치 씨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요시다 선생님도 부끄러운 듯이 맞다고 말하며 웃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흐뭇한 광경에 잠시 잊고 있었지만 혈흔은 조금 간격이 길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점점 범인을 미행하는 형사의 기분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10분 이상 걷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혈흔은 길모퉁이 왼쪽으로 꺾어졌다. 역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잠시 주저했다. 이대로 내키지 않는 추적을 계속하는 것이 더없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불길한 기분이 더 컸다. 나는 마음을 굳히고 역 쪽으로 향했다. 그때 뒤쪽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어머, 징그러워. 이거 피 아냐? 설마 바보니? 피는 무슨. 이거야 이거. 뭐야? 주스잖아. 이어서 캉 하는 소리가 울리고 내 발밑으로 그것이 굴러왔다. 모습이 보이지 않는 두 여자아이 중 한 명이 발로 차버린 모양이다. 그것은 수박 주스라는 활자와 함께 만화풍의 수박 일러스트가 그려진 빈 캔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주스가 아닐 거야. 게다가 수박 주스는 더더욱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미아이가 맛있게 수박 주스를 마시고 있다가 역시나 내게도 구원했지만 그때만은 거절했다. 고마코, 웬일이야? 왜 안 마셔? 미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너무해. 하필 수박 주스 마시고 있는데. 그녀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러면서도 주스를 꿀꺽꿀꺽 다 마셨다. 그리고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그거라면 우리 집 근처에도 있었어. 어? 거기까지? 그렇다면 범인 혹은 피해자는 도보로 20분 이상, 거리로는 2km 가까이 피를 줄줄 흘리며 걸은 것이 된다. 지금쯤 과다출혈로 죽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시체는 없었는데. 미아이가 귀여운 얼굴로 냉정하게 내뱉었다. 피가 아니었던 거 아냐? 그보다 말이지, 들어봐. 어젯밤에 우리 에디가 행방불명됐어. 헐, 그 에디님이? 어떻게 된 건데? 그게 이상했다니까. 묶어둔 쇠사슬이 풀어져 있었고 문도 조금 열려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동생 행동이 수상한 거야. 그래서 몰래 추궁했더니 자백을 했어. 자기가 풀어놓았다고. 이전에 에디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맺혀 있었나 봐.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실 텐데. 그거야 뭐 난리도 아냐. 친딸이 유괴됐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 말이지, 동생 칭찬해줬어. 잘했다고. 너희 남매도 하여튼 어지간하다. 나도 그 개한테 맺힌 게 한두 가지 정도 있거든. 미아이는 생긋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무언가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듯 엄마가 재빨리 이야기를 걸어왔다. 물론 예의 그 혈흔 사건에 대해서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이런 화제는 좀처럼 없는 기회다. 살인사건이라도 일어난 게 아닐지 몰라. 엄마는 근처 아주머니들과 10번 이상 했을 이야기를 다시 했다. 오늘 아침에 말이지, 한 10시 정도 됐을라나? 경찰차가 이 주변을 돌아다녔어. 이 부근에서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 아는 분이 있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스피커로 막 외치더라고. 그래? 그래서 찾았대? 몰라. 어떻게 됐는지는. 그러다가 순찰이 끝났는데. 나는 석간신문을 뒤적였다. 여기.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봐봐. 오늘 아침 일이 기사로 실렸어. 기사 내용은 이러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SC 사이와이마치 모 번지에서 약 2km 정도, 도로에 혈흔이 점점이 이어져 있는 것을 출근 중이던 직장인이 발견 S서에 신고했다. S서는 상해 사건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하던 중 사카이마치 모 번지의 대학생 A씨 21살, 이 학생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넘어져서 유리파편에 팔을 찔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혈량에 비해 상처는 비교적 가벼워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기사였다. 보도 기사라기보다는 가벼운 칼럼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나마 지방신문이니까 실렸을 것이다. 뭐야, 술에 취해서 다친 거였어? 엄마의 말투는 오히려 서운한 듯 했다. 그날 밤 미아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잠시 그 화제를 꺼냈다. 그녀는 끄끄끄 하고 비둘기처럼 웃더니 우리 집에서 보는 신문에는 그런 기사 안 나왔어 라고 한다. 신문 이름을 묻자 아사히라고 한다. 아사히 신문이라면 이런 지역적인 기사는 당연히 안 나오지. 우리는 가나가와 신문이거든. 미아이는 그렇구나 하고 말하더니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사실 난 그 A씨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 말에 나도 놀랐다. 안다고? 그게 누군데? 요시다 선생님 아내의 남동생 있잖아. 응? 그 동물병원 말이야. 아, 그 훈남이라던? 그래, 그 훈남.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길래 내가 말을 걸었더니 당황하는 거야. 하얀 붕대를 감고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끝이야. 미아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선 너머에서 다시 끄끄끄 웃었다. 에디는 아직 안 돌아왔어? 그 똥개도 아직 돌아올 가능성이 있긴 해. 어디서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렛이나 벤지처럼 집을 찾아오지는 못하니? 힘들걸? 조금 가엾다. 그러게. 미아이도 조금은 슬픈 듯 맞장구를 쳤다. 이후 그 혈흔은 놀라울 만큼 끈질기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비가 두세 번 내리는 동안 점차 씻겨나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다. 나는 이 수박 주스 사건을 작가인 아야노 씨에게 편지로 썼고 막상 쓰고 보니 보내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분량이 많은 편지가 되어 있었다. 전혀 관계없는 것까지도 잔뜩 써버린 느낌도 들었지만 뭐 어때? 하며 봉투를 봉했다. 다시 읽어보았다가는 부끄러워져서 보낼 수 없을 게 뻔했다. 팬레터와 러브레터는 마음먹은 김에 보내야 하는 법이다. 우체국에서 무게를 재한 뒤 주소를 몰라서 출판사로 보냈다. 왠지 마음이 들떴다. 하지만 그때는 설마 답장이 진짜로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답장이 도착했다. 이리에 고마코 씨에게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제 미숙한 작품을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며 읽어주시다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 글쓰기 재능을 의심하면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욱 당신 같은 독자의 존재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편지에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더군요. 당신이 일명 수박 주스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그 이야기 말입니다. 편지에서 그 사건은 확실하게 완결되어 있었지만 제가 작가라는 나쁜 직업병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시시한 상상을 더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묘하게 걸리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박 주스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어리둥절하시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본 수박 주스의 빈 캔과 당신 뒤에서 떠든 두 여자아이의 대화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당신이 늘 다니던 길의 풍경이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졌던 원인을 당신은 곧바로 혈흔이라는 형태로 인식했지요. 그러한 즉각적인 인식은 의외로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주스가 흘렀을 뿐이라는 극히 일상적이고 평온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당신의 친구도 역시 같은 견해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녀들의 단순한 인식 부족 때문일까요? 나는 그녀들이 여자라는 사실에서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몇 가지 있었을지도 모를 사실이 떠오릅니다. 여기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신이 본 혈흔을 A, 여자아이들이 본 것을 B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1. B는 정말로 주스였다. 2. B는 혈흔일지도 모르지만 A와는 형태가 달랐다. 곧바로 떠오른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건 B와 A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각각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B는 정말로 주스였다라고 한다면 B가 무엇이었든 주스였을 리가 없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명했듯이 수박 주스의 색깔은 진짜 수박즙처럼 투명에 가까워서 아스팔트 위에 쏟아졌다면 결코 붉게 보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성으로는 즉 B는 혈흔일지도 모르지만 A와는 형태가 달랐다. 이것이 남지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만족시킬 조건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B는 피다. 하지만 말라 있었다. 결국 A였을 때보다 시간이 흐른 것이다. 2. B는 피도 주스도 아닌 다른 액체였다. 혹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피였다. 이런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대략 짐작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보지 않았던, 즉 여자아이들만 보았던 액체 B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 또는 양쪽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묘한 점 두 번째는 상처를 입은 학생의 행동입니다. 그는 상당한 피를 흘리면서도 누나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을 지나쳐버렸죠. 아무리 동물병원이라고는 해도 응급처치나 소독 정도의 조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취했다고는 해도 인간의 심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친구분의 개 얘기입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관계없는 이야기까지 잔뜩 써버렸습니다. 라고 하신 부분은 아마도 그 에디라는 개에 관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인 사건으로 결말이 난 탓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을 느끼면서도 무리하게 다른 사건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정말로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아스팔트에 스며든 수박 주스의 눈물, 그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분명히 필요한 퍼즐은 모두 갖춰져 있죠. 넘친다 싶을 정도로 갖춰져 있어요. 자, 몇 가지 소소한 왜를 생각을 해봅시다. 왜 훈남은 상처를 입고서도 처치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더구나 그 정도로 귀가를 서두르면서도 왜 먼 길로 돌아갔을까요? 다음 날 그는 왜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고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왜 에디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들 외에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여움을 받던 혈통 좋은 개가 어느 날 뜻밖에도 목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녀석이 얼마나 감격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설령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자유의 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오토바이에 치인 것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은 개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겠죠. 오토바이는 옆으로 쓰러졌고 개도 역시 눈앞에 쓰러졌습니다. 분명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이 몇 가지의 선택지 중에 가장 간단하고 유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을 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개도 역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는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겠죠. 넘어지는 바람에 어딘가 고장이 난 오토바이를 근처에 숨기고 그는 개를 안고 누나 부부의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출혈이 꽤 심했던 모양으로 이미 죽어 있었을 가능성도 높겠죠. 요시다 부부는 개를 본 순간 틀림없이 아연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 개 한 마리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에 맞지 않던 개를 죽인 인간을
과연 약속대로 사원으로 받아줄까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반대로 개 한 마리의 죽음에 대해 세 사람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한 사람의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의 혈흔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개가 있고 주변에 혈흔이 남아있다. 더구나 그 혈흔을 뒤쫓다 보면 동물병원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을 추측하는 데에는 그다지 상상력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한 가지 계략을 세웠죠. 청년의 팔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혈흔을 남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병원 앞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던 겁니다. 그런 말씀을 편지에 적어 주셨었지요. 그들은 개 한 마리의 생명을 인간의 피로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청년이 사려고 한 것은 자신의 미래였겠죠. 개의 생명과 바꾸기에는 인간의 삶이 훨씬 무게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들의 행위를 탓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분명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 당신이 편지에 쓰신 이야기에 대해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일본의 도시는 흙이 드러난 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특히 개인 공간의 땅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과는 점점 관계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삽 같은 것조차 갖고 있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셨습니까? 혈흔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남았죠. 바로 에디의 사체 처리였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래 마당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마당 자체가 없어요. 공원은 사람들 눈도 있어서 몰래 구덩이를 파기는 어렵겠죠. 개 한 마리를 태울 만한 커다란 소강로가 근처에 있을 리도 없고요. 결국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변장에 용이합니다. 변신이라고 해도 좋겠죠. 헤어스타일, 옷, 그리고 화장 등으로 놀라울 만큼 분위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수한 여성이라도 평상시의 이미지와는 다른 화려한 액세서리를 보석함에 한두 개는 보관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자신이 직접 사기는 했지만 쑥스러워서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이 이른 아침에 만난 여인,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늘어뜨린 머리를 목 뒤로 묶고 화려한 귀걸이를 떼어낸 후 화장을 지우고 투피스를 하얀 가운으로 바꾼다면 누군가를 닮지 않았습니까? 물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출현은 정말로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시간 요시다 선생님의 부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부부의 외동딸 유카는 굳이 밖에 있는 아버지에게 푸딩을 먹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허락은 보통 어머니에게 받는 법이죠. 그런데 유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부재 중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갓난아기가 있는 여성은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절대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카락도 자르거나 묶어두죠. 눈앞에 있는 것을 물고 빨거나 잡아당기는 것이 갓난아이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액세서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유모차를 끌던 여성이 유카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해야 해도 그다지 억지는 아닐 것입니다. 동물병원 원장의 부인 말이죠. 그녀는 과거 갓난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유모차는 유카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유모차에 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른 아침에 당신 집 근처에 무엇을 하러 갔던 것일까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날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었다는 사실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집 근처에서는 아무래도 꺼림칙하지 않았을까요?